왕관을 쓰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 이 사업이 말이죠. 이 사업이 단순하게 어떤 투자 수익을 받는 투자 수익 상품의 하나였다면은 이러한 세레머니라든가 이러한 행사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단순히 투자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근데 저희들은요, 프론티어리즘이라는 대명제가 있어요. 개척자 정신. 개척자 정신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서부 개척 시대처럼 KOK, K-스타디움, K-컨텐츠, 한국이 낳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전 세계에 알리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세간의 시선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기, 폰지, 상처,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정상적인 의미 있는 사업마저도 많이 퇴색되고 오해받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과 싸워야 되고 어떤 사기 회사와의 거리를 둬야 되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개척이라는 것은 불모지에 있는 자갈밭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걸러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또 눈 덮인 산에 길에 내가 어떻게 첫 발을 딛느냐에 따라서 뒤에 따라오시는 분들께서 올바른 길로 나가게 만들어드리는 그러한 사명과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로피라든가 이러한 세레모니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자평을 합니다. 이번 미국 비즈니스 투어는요, 조금 내용이 달라요. 작년까지는 제가 어떤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사업 설명 위주로 했다면은 이제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회사가 진화하고 도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은 K-스타디움이 메인넷을 런칭한다라는 화면이 띄어져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에 있어서, 이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 메인넷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전 세계에 나왔던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 블록체인 과제는요, 어느 회사 할 것 없이 최고의 꼭지점, 최고의 목표가 바로 이 메인넷을 만들어서 런칭하는 거예요. 메인넷이라는 게 뭐예요? 메인 네트워크의 준말이에요. 블록체인 기술을, 자체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요, 남의 기술을 갖다 썼어요. 대표적인 기술이 여러분들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명사죠.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의 아버지, 기술 코인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암호화폐 두 종류가 있다면 비트코인 한 종류,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리고 나머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을 알트코인, 대안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알트코인의 1위,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인정받고 가장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쓰는 것이 바로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ERC20 기술이에요. 그 기술을 가지고 대부분 빌려 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빌려 쓴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일종의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운데 어플리케이션 하나만으로는 절대로 구동되지 않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어떠한 시스템을 만나야 그 어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돼요. 그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OS 시스템,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드로이드 또는 iOS를 반드시 만나야 어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안드로이드, iOS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전 세계 모바일 폰을 OS 시스템으로 깔아놓은 것은 두 종류밖에 없죠. 그만큼 어려운 기술입니다. 코인마켓캡이라는 좀 공적인 기구라고 해야 되겠죠. 코인마켓캡이 전 세계 암호화폐와 거래소의 거래량과 거래 금액 모든 평가를 거쳐서 매일매일 순위를 발표를 합니다.
순위를 발표하죠. 대부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코인 마켓캡에서 발표하는 순위를 보고서 그 코인이라든가 그 암호화폐,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생태계, 펀더먼탈, 가치, 미래 가치 이런 것을 평가하거든요. 그 코인 마켓캡에 있는 암호화폐 숫자가 지금 현재 약 18,000개가 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암호화폐의 수는 얼마일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코인 마켓캡에 리스팅이 되려면, 거기에 등재가 되려면 코인 마켓캡에서 인정하는 거래소에 최소 1개 내지 2개 이상의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차트가 보여져야 됩니다. 코인 마켓캡에 등재가 됐다고 해서 인정받는 코인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KOK 토큰조차도 상장시켜놓고 한참 만에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올라갔어요. 그만큼 보수적입니다. 왜? 공적 기구에 가깝기 때문에. 레피테이션이 가장 중요시한 기구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들어간 것이 18,000개의 암호화폐 중에서 자기네 자체 기술을 갖고 있는 코인은 약 50여 종류도 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코인이 아니네? 아닙니다. 토큰입니다. 토큰과 코인은 같지만 다른 의미예요. 자체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으면 코인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남의 기술을 갖다 쓰면 토큰입니다. 즉 건물주와 세입자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메인넷을 런칭하는 계기로 지금 회사가 시작한 지 2년 반이 됐어요. 이 메인넷을 만들고 런칭하는 데 있어서는 수없이 많은 세월과 수없이 많은 인력과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메인넷 런칭을 계기로 해서 회사의 브랜드가 바뀝니다. 리브랜딩 됐습니다. KOK에서 K-스타디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KOK 플레이였어요. 플레이. 어떤 의미죠? 구글 플레이, 쿠팡 플레이처럼 뛰어놀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뛰어놀죠? 운동장에서 뛰어놀죠. 운동장에서 경기하죠. 예, 경기장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콜로세움의 의미, 스타디움의 의미, 플레이의 영역을, 의미를 훨씬 더 광의의 해석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움이라는 것은요, 이더리움을 빗대서 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KOK는 결제 토큰이에요. 이더리움과는 사뭇 성격이 다릅니다. 결이 좀 달라요.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쓰여지라고 만든 코인이에요. 모든 암호화폐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유틸리티 코인, 대중적인 코인, 페이먼트 코인, 결제용 코인으로 처음부터 세상에 나왔던 거예요. 하지만 이더리움보다 더 나은 기술과 더 값싼 수수료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해 보겠다. 이러한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 심볼을 보시면은 황소를 이미지합니다. 황소는 뭐라고 할까요? 지금 월스트리트에 가보면은 황소상이 있어요. 황소는 과거로부터 돈을 따집니다. 돈을 따져요. 그리고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상승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불장. 그래서 불장이 뭡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불같이 확 타오른다고 해서 불장이래요. 아니에요. 시카고 불스. 황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상승장은 불장이라고 하는데, 황소장이라고 하는데, 하락장은 뭐라고 할까요? 베어장. 베어가 뭐죠? 곰. 뭐야? 왜 상승하는 장을 황소장이라고 하고 불장이라고 하고 하락장을 베어장이라고 할까? 황소는요, 돈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싸울 때 뿔로 치 받습니다. 치 받아요. 상승한다. 곰은 싸울 때 앞발로 내리칩니다. 하락을 합니다. 거기서 유래된 것이 불장, 베어장이에요. 즉, 우리는 이 황소를 형상화했다는 것은 돈을 의미하면서도 앞으로 계속 상승하고
전진할 것이다. 하지만 메인넷을 계기로 리브랜딩이 돼서 KOK가 K스타디움으로 바뀌었지만은 KOK의 정체성, 그 헤리티지는 우리가 고스란히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왕관입니다. 왕관이라는 건 뭐죠? 세계 최고가 되겠다라는 의미가 있고, 왕관의 꼭지점이 세 개예요. 세 개란 의미는 유저, 우리 같은 프론티어, 유저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콘텐츠 공급자, 개발자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 기업, 네, KOK, 재단 또는 미디엄 파운데이션을 얘기합니다. 즉, 이 세 개가 fair, 공정하게, 우리의 슬로건입니다. fair, share, 공유한다. enable, 이를 가능케 한다. 공정하게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이념과 이 경제체제를 무엇라고 하나요? 공부하신 분들 계신가요? 앞으로 설명드릴 프로토콜 경제라고 합니다. 프로토콜 경제는 그 플랫폼에 참여하는, 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과 모든 공급자와 모든 소비자에게 모든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를 한다. 공정하게 분배를 하려면은 그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암호화폐 토큰 이코노미를 통해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 북미 투어의 가장 큰 목적이자 테마는 새로운 심벌과 메인넷을 알림과 동시에 회사는 날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미 탈한국이 된 지 오래됐고요. 글로벌로 엄청나게 인정받고 주목받는 루키에서 에이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 프론티어라는 용어 자체가 살짝 갸우뚱할 정도로 지금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체성을, 본질을 잘 모르고 투자 상품의 하나로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한 말로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분들, 금융다단계, 금융피라밋, 이런 것으로 오인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가 건강해야만이 우리 모두가 이 한국이 만든 이 플랫폼을 전 세계에 우뚝 서게 만든다는 그런 사명의식을 갖자는 테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들어봐야죠. 시작하기 전에. 자,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한 2주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앨런 미 국무장관은요, 이 행정명령을 가지고 역사적이라는 엄청난 표현을 했어요. 역사적이라는. 왜 역사적일까요? 그동안 트럼프 정부까지도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되겠고 이러한 제도적, 법규적,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자칫하다간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만은요, 개인의 운명은 시대의 운명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운명 또한 시대적 흐름을 절대로 거역하지 못해요. 국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원하고 모두가 원하고 환경이 원하면 국가의 정책 또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바이든 대통령께서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내용이냐? 짧게는 60일에서 길게는 180일 이내에 재무부, 상무부, 모든 국가의 공공기관들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책, 진흥입니다. 규제가 아닙니다. 진흥과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만들어서 제출하라. 가히 역사적이죠. 미국 분이에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한국이죠. 가상자산을 제대로 제도화하겠다. 심지어
전담 기본법을 만들겠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인수위에서 경제분과에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한국은요, 우리가 IT 최강국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최강국의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높이 많이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문재인 정부까지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사기다, 도박이다.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다 남의 나라 가서 싱가포르, 홍콩, 에스토니아, 몰타 이런 나라 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왜? 이것은요. 그리고 ICO라는 자체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외국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소위 말하는 국부 유출에 안타까운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당선자 또한 왜 이런 정책을 낼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개인의 운명은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고 기업과 국가의 운명 또한 시대적 흐름과 시대적 명령에 거부할 수 없다. 순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미지가 과거에는 얼마 전만 해도 저게 과연 말이 될까? 아니 신용카드 쓰고 법정화폐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암호화폐가 필요할까? 저거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저게 사실일까?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 돼버렸죠. 그런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에요. 일부가 아닌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를 부정하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말이죠. 경영학의 대가, 바이블이라고 하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대인의 문맹은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피터 드러커 얘기입니다. 현대인의 문맹은 보고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쓰고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낡은 지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새로운 문맹이다.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자신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의 변화가 너무 쏜살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10년, 20년 거쳐서 시대가 변하는 것이 코로나 이후에는 예전의 10년이 지금의 1년, 아니 6개월 이내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러면 이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이 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지금 쓰고 있는 화폐가 뭔가 불편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새로운 화폐가 나온 거거든요. 과거에 동전 쓰다가 종이돈 나왔어요. 왜? 동전 갖고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종이돈이 나온 거예요. 종이돈, 동전 갖고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신용카드가 나온 거고 QR코드가 나온 거예요. 기존의 화폐에 뭔가 개선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화폐가 나왔다. 인정하세요? 그러면 지금의 화폐가 뭐가 개선의 여지가 있죠? 뭐가 잘못됐죠? 네? 센트럴라이즈, 중앙화. 이거 어려운 말씀을 쓰시네. 왜? 중앙화가 돼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너무 천천히 전달이 된다? 중앙화까지는 맞는 말씀이세요. 중앙 권력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냅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찍어내요. 과거에는 금이 진짜 돈이었단 말이에요. 금이 진짜 돈이었는데 금이 있는 만큼만 달러를 찍어내게 돼 있었는데 금을 갖고 다니고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금 보관소에 갖다 맡기고 그 금 보관소가 오늘날의 은행이 된 것이고요. 금 보관증을 받아서 돈으로 사용했는데 그 금 보관증이 달러예요. 예전에 달러 하단에 보면은 이 달러를 은행에 갖다 주면 금과 교환해 줍니다. 진짜 돈은 금이었고 달러는 그냥 금을 보관한 보관증, 프린팅된 종이의 하나였어요. 근데 이것이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면서 또 예전에 7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닉슨 대통령이 이겨야 되니까 달러를 무한정 발행을 해야 되니까 금 본위제를 폐쇄를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사우디한테 니네들 앞으로 우리가 니네들한테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해줄 테니까 중동의 최고 국가로 만들어줄 테니까 석유 판매 대금을 달러로 받아다오. 그럼 그 전까지는 뭘로 받았다는 거예요? 금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전 세계가 금만을 진짜 돈으로 인정했는데 금 본위제가 폐쇄가 되면서 없어지면서 달러의 양이 2008년 리만 사태 때부터 엄청나게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자, 돈이라는 건 기능이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가치 전달의 수단, 결제 소통이 돼야 되고요. 가치 측정의 기준이 돼야 되고요. 너 얼마짜리, 쟤는 얼마짜리. 그 다음에 가치가 보존돼야 돼요. 보존 가치라고 합니다. 이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보존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찍어낸 돈을 못 믿겠다. 중앙이 돈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 신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중앙에서 찍어낸 돈을 못 찍어내도록, 아니 중앙에서 찍어낸 돈과 달리 탈중앙된 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블록체인이에요. 그게 비트코인의 시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하려면요, 반드시 금을 하셔야 돼요. 금, 디지털금. 왜 진짜 금, 디지털금이라고 할까? 예, 금은 진짜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갖고 다니기 어렵고 사용하기가 어렵고 쪼개 쓰기가 어렵고 운송하는데 어렵고 보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달러가 나왔다 그랬죠. 그런데 그 단점을 완벽하게 커버한 것이 비트코인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희소성이 있어요. 수량이 한정적이에요. 18만 톤, 2,100만 개. 그런데 얘는 지구 반대편에 전송하는데도 순식간에 전송이 되고 수수료도 작고 얼마든지 1억 분의 1까지 쪼개서 사용할 수 있어요. 금이 갖고 있는 모든 장점은 다 갖고 있으면서 금이 갖고 있지 않는 단점까지도 장점으로 승화를 시켰기 때문에 새로운 대한금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어디서 검증이 됐느냐? 코로나 때문에 검증이 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니까 이 경기 부양을 해야 돼요. 경기 부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양적 완화를 해야 됩니다. 양적 완화. 돈을 마구마구 찍어서 재난지원금 같은 걸로 뿌려줘야 경기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찍혀서 많이 풀린다는 얘기죠. 돈을 비롯해서 모든 상품은 많이 찍어낼수록 그 가치가 떨어진다. 삼척동자도 아는 세상의 이치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을 어디로 끌고 가요? 갖고 있으면 가치 하락되니까 안전자산으로 갈아타죠. 과거의 안전자산은 뭐였어요? 금이나 국채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도 못 믿겠어.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자꾸 올라가. 국채 안 믿어. 금으로 가야 돼. 근데 금값은 코로나 이후에 하락이 되고 오히려 코로나 전에 700만 원, 한국 돈 700만 원 하던 게 지금 8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천만 원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약 8배 이상이 올랐어요. 금값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에요. 똑같습니다. 공급은 금도 처음에 많이 나오다가 점점 채굴량이 작아져요. 우리나라 올림픽 수영장 5개 분량이 전 세계에 묻혀 있대요. 18만 톤이라고 하는데 올림픽 수영장 4개 분량이 지금 채굴이 돼서 유통되고 있답니다. 하나가 지하 매장량이래요. 남아있는 게. 점점 채굴량이 작아진다. 금이 별로 없다. 금을 찾는 사람은 많아졌다. 왜? 진짜 돈이고 귀금속이고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값이 과거로부터 계속 올랐어요. 오른 이유는 금값이 오른 이유도 있지만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 이유도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10여 년 전에 나왔을 때는 분당, 블록당 50개가 채굴이 됐어요. 채굴 난이도도 가정용 컴퓨터로도 얼마든지 채굴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고성능의 컴퓨터로도 채굴이 어려워진 만큼 채굴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점점 수량이 줄어들어요. 얼만큼 줄어들어요?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듭니다. 자, 13년 전에
50개가 채굴이 됐어요. 블록당. 이 반감기의 주기가 21만 블록이 쌓일 때마다 절반씩 채굴량이 감소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50개에서 25개, 25개에서 12.5개, 지금 6.25개, 앞으로 1년 반 정도 뒤면은 3개밖에 채굴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4년이 되면 1.5개밖에 채굴이 안 돼요. 그러다가 2030년이면 비트코인의 전체 수량 2100만 개 중에서 약 99%가 채굴이 완료가 된다.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서, 금을 대체하는 성격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으로 가기 때문에 가격이 점점 올라간다. 왜?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왜 비트코인의 수요는 몰려들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된 나라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엘살바도르. 어제 뉴스에서 그 이웃 나라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겠다라고 발표한 나라가 있어요. 아세요? 온두라스. 베네수엘라는요, 이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해요. 빵을 하나 사 먹고 뭘 사 먹으려면 돈을 이만큼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앞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겠다. IMF도 반대를 했고요. 국민 중 많은 사람들도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보기 좋게 성공을 했어요. 어떤 얘기냐? 처음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하면서 전 국민한테 일정 부분의 비트코인을 나눠줬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한 달 전에 1갤론의 가스, 휘발유를 넣으려면은 가령 100불이 필요했는데 한 달 후에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110달러가 필요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런 반면에 한 달 전에는 1갤런의 휘발유를 사는데 0.1비트의 비트코인이 필요했는데 한 달 이후에 1갤론의 휘발유를 사는데 0.1비트가 아닌 0.09비트만 필요하더라. 왜?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즉, 모든 화폐의 문제점은 인플레이션 화폐예요. 앞으로 코로나가 빠지더라도 인플레이션은 계속됩니다. 코로나 전에는 인플레이션 없었어요? 매년 전 세계적으로 2% 내지 10% 이상 개발도상국은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점점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렇다면 안전자산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노력과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그중에서 지금 그나마 검증받은 것이 블록체인에 의한 비트코인이다. 점점 더 할 겁니다. 즉 금을 알아야 비트코인을 알 수 있고요. 비트코인을 알아야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듣고자 하는 KOK 코인입니다. 이제부터는 토큰 아닙니다. 코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블록체인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이건 블록체인 기술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기술 자체가. 지금 나오는 코인들은 굉장한 블록체인 기술들이 내장돼 있죠. 기술도 좋아진 데다가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그대로 존속을 한다면 이 KOK 코인도 비트코인처럼 비트코인 이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의 로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의 희망대로 로망대로 된 데가 있나요? 없었어요. 이것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뭐라고 하나요?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불이라고 했어요. 근데 근대사에서는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조차도 90년대 초반에는요, 엄청나게 부정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기술이다. 블록체인 똑같습니다. 지금 나온 지 10년이 약간 더 넘었는데 지금도 부정받아요. 하지만 모든 기술은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의 IoT라고 하죠. 사물 인터넷. 어디 가자. 이게 벌써 나온 지가 15년이 됐어요.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모든 기술은 그러한 성장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것이 성장통이고 과거에 어떻게 보면 수업 년을 벌인 거죠. 거기에 사기꾼들이 한술 더 떠서 그러한 것을 포장을 해서 금융다단계, 금융피라미드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울렸습니다. 이거 사서 이 코인이 상장이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해줄 것이다.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저거 사라. 단 하나라도 여러분들 성공하신 거 있었어요? 그런 틈바구니에서 KOK가 2년 반 전에 태어났다. 얼만큼 고생을 했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는요, 오늘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도록 지금 메인넷에 대한 크로즈 베타를 하고 있습니다. 지갑을 생성해서 테스트를 하고 트랜잭션을 해보고 가스비를 받아보고 하는 과정에 있어요. 이것이 약 한 달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면 오픈 베타가 바야흐로 시작이 돼요. 몇 년 내 걸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서 상용화가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토큰이었다가 이제 당당히 코인으로 인정받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트랜잭션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스캔해서 장부상에 나타나는 것을 모조리 검증할 수 있다. 검증할 수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회사가 돌아가는 것을 실제 생태계가 움직이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이제 믿어 안 믿어? 그런 말이 필요가 없다. 메인넷이 된다면요. 당연히 기술력이 입증이 되겠죠. 당연히. 기술력이 입증이 되면은 얘네들이 탐을 내요. 과거에는요. ICO라는 걸 많이 했어요. 토큰을 팔았죠. 팔아서 ICO 자금을 모집을 해서 그걸로 메인넷을 만들었어요. 그럼 메인넷을 만들면 이 거래소에서 우선 상장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거래소에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메이저 거래소인데도 불구하고 떡락이 돼버려요. 투자자들이 몽땅 피해를 입어버려요. 무슨 얘기죠? 아니 메인넷이 만들어졌으면 우수한 기술력이 입증이 됐다는 건데 왜 가격이 인정받지 못할까? 네, 메인넷이 만들어지면 뭐예요? 그 메인넷을 쓸 수 있는 유저, 생태계, 커뮤니티가 조성이 안 돼 있는데 그 가스비가 나와야 되거든요. 운영비가 나와야 돼요. 개발하는데 수백억이 들어가지만 운영하는데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메인넷을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있는 상태에서 메인넷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 기술력만 가지고선 절대로 수요와 공급 원칙이 안 맞는다. 자, 우리는 메인넷이 없는 상태에서도요. 세계 10대 메이저 거래소에 줄줄이 지금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넷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모셔갑니다. 모셔가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으로 가스비 영업이익이 트랜잭션 피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이건 기능이기 때문에 아우 나 그런 거 전산 어려워서 못해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은행에 계좌 추적하는 거하고 거래 내역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회사가 돈을 벌어들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얼마 전까지 지금도 그렇겠죠. KOK, K스타디움을 부정시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수익 재원이 불투명해. 수익 재원이 불투명해. 또 하나는 다단계잖아.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이제 K스타디움으로 바뀌면서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해치가 됐습니다.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그동안 사실 맞았습니다. 우리는 다단계 판매가 아니에요.
한국 법령에서 얘기하는 한국만 그렇습니다. 방문 판매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재화의 판매로 인해서 3단계 이상의 수당이 풀리면은 방문 판매법 위반이다. 이걸 통째로 우리한테 잣대로 들이댔었어요. 근데 우리는 판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화를 거래하지도 않았어요. 금전도 거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단계가 아니야 라고 항변을 했지만 어찌됐든 니네들은 3대 이상에서 수익이 풀리잖아. 3대 이상. 그러니까 다단계야.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 메인넷 계기로 해서 정책 변경이 됐죠. 이제 2단계까지입니다. 1대는 우리는 원칙적으로 리퍼럴 마케팅이에요. 1대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요. 2대부터 15대까지는 하나로 묶어서 그것이 2대입니다. 이제는 3단계 이상 수익이 풀리지 않습니다. 2단계까지예요. 한국으로 말하자면 후원 방판 형식으로 바뀌었다. 이제 다단계 소리는 있을 수가 없다. 하나 해결됐죠. 또 하나. 수익 재원이 불투명하다. 콘텐츠가 없는데 어디서 이익이 나오고 매출이 나와서 그 보상을 막아주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결국엔 뒤에 돈 가지고 뒤에 사람 돈 가지고 앞에 사람 돌려막는 폰지 사기야.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토큰을 줘. 그런데 그 토큰은 이미 발행해 놓은 거야. 원가 없는 토큰을 우리는 주고 그것이 생태계를 거쳐가면서 무형의 가치가 유형의 가치로 바뀌는 거야. 이 바보야. 토큰 이코노미 좀 공부 좀 해. 이렇게 떠들어댔거든요. 근데 공부하나요? 나 그런 거 몰라. 이랬는데 그러니까 안 믿었단 말이에요. 공부 안 하니까. 토큰 이코노미만 공부를 하면 이것이 해결이 되는데 그걸 공부 안 하니까. 근데 이제는요. 토큰 이코노미는 당연히 알려줘야 되겠죠. 하지만 네가 들어가서 트랜잭션 봐. 스캔해봐. 수익 재원 나오지? 이게 냅니다. 가장 우리를 발목을 잡았고 괴롭혔던 이 두 가지 문제가 완전히 해지가 돼버렸다. 그럼으로써 가장 중요한 게 이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이 가능하려면은 D앱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D앱. 아까 제가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 말씀드렸죠. 어플리케이션에 D, 센트럴라이즈만 붙이면 D앱이 되는 거예요. 앱이라고도 합니다.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 각종 게임이든 컨텐츠든 블록체인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 상품을 다 D앱이라고 합니다. 이 D앱이 우리의 체인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더리움 체인, 이더 체인, ERC20을 갖다 쓰는 회사가 거의 다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더리움보다 훨씬 좋은 기술력과 확장성과 결제 능력과 수수료가 싸다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토큰을 만들어낸다면 과연 이더리움이 나한테 맞는 것일까? KOK 체인이 나한테 맞는 블록체인 기술일까? 저울질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더리움은요. 지금 POW에서 POS 방식으로 바뀌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초당 20TPS가 채 안 나와요. 굉장히 느립니다. 비트코인은 초당 7TPS밖에 안 나와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이것이 상용화되려면 실생활에 결제형 토큰으로 가능하려면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정도의 결제 속도가 나와줘야 돼요.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결제 속도가 어느 정도냐? 약 2만 TPS 내외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15,000TPS를 국제 공인을 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떠드는 얘기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국제 공인을 받았어요. 15,000TPS를. 올해 10만 TPS, 100만 TPS까지 도전을 합니다. 이미 5만, 10만은 우리가 내부 테스트 다 끝낸 거예요. 자, 세계 최고의 결제 능력, 결제 확장성, 처리 속도 갖고 있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가스비. 왜 가스비라고 하죠? 여러분들 차 운전할 때 기름 넣으러 주유소 가시죠? 주유소를 뭐라 그러세요?
가스 스테이션이라고 하죠. 예. 이 트랜잭션 하는데도 차가 굴러가는 것처럼 연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스비라고 합니다. 이 가스비가 블록체인상에서 나타나는 영업이익이에요. 메인넷을 갖고 있으면. 그런데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가스비는 지금 한 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40불 정도. 예. 굉장히 비쌉니다. 트래픽이 심해지면 더 비싸져요. 어떨 때는 10만 원도 갑니다. 우리는 얼마?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 솔라나도 이기고 루나도 이기고 이오스도 이기고 퀀텀도 이기고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메인넷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싼 가격에 세상에 공급하겠다. 1센트, 10센트, 100원. 100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렇게 얘기하면 뭐 숫자적으로 좀 검증된 거 없을까? 이렇게 문의하셔도 되잖아요. 예. 이제 우리는 블록체인 상에서 회사한테 지급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DB에 의해서 지급을 받았어요. 매일매일 수익 정산 받는 것을 하루에 한 번 받았죠. 이제는 하루에 24번을 받습니다. 매 시간마다 수익을 정산해서 받아요. 왜 하루에 한 번 지급해도 되는 것을 왜 24번으로 나눠서 지급하느냐? 예, 24번이면 1회당 100원, 10센트 정도면 하루에 2달러 정도만 회사에 내면 그만이에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1회당 트랜잭션 피가 2달러가 돼버려요. 남들이 쓰는데 부담이 됩니다. 남들이. 이 디앱들이 쓰는데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만 쓰려고 만든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남들이 쓰게끔 해야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더리움을 마치 갖다 쓰는 것처럼 그러려면 수수료를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24번으로 쪼개서 주자. 그러면 1회당 10센트.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10센트 곱하기. 일단 우리 유저들 상대로 해서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계산해 드리는 거예요. 10센트 곱하기 24시간이죠. 곱하기 1년 365일 해보세요. 10센트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365일 곱하기 우리 유저 수가 몇 만이에요? 활동 유저 수만 계정 수는 수없이 많습니다. 의미 없어요. 우리는 활동 유저 수가 중요한 거예요. 활동 유저 수가 약 70만 명이에요. 곱하기 70만 명 곱해보세요. 이것만 해도요. 조 단위 가까운 돈이 나와요. 이것만 해도. 그런데요. 그건 우리 유저만 상대를 했을 때. 그것도 회사에서 지급했을 때만 가정한 거예요. 우리가 받았으면 거래소로 인출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페이먼트가 도입되면 결제하죠.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전송하죠. 이때마다 가스비가 발생이 돼요. 우리가 10,000 TPS를 보장한다고 할 겁니다. 이제 세상에다가. 그러면 10,000 TPS를 다 충족을 했다. 계산해 보시면 딱 나와요. 가스비만 3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유저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지금은 영업이익의 두 축인 컨텐츠 플랫폼에 의한 영업이익은 지금 별로 없어요. 우리가 유저가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보다 좀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70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유저가 점점 100만, 200만, 1000만 명 된다. 그러면은 우리 유저를 상대로 해서 장사하려고 들어오는 디앱들이 무진장 많아집니다. 콘텐츠들이. 이들이 들어오려면요. 우리한테 계약금을 내야 돼요. 뭘로 내야 돼요? KOK를 사서 계약금을 내야 되고 우리한테 매출이 발생되는 모든 것이 트랜잭션화가 됩니다. 하나하나가 다 트래킹이에요. 이때마다 가스비를 내야 되는데 가스비를 뭘로 내요? 시장에서 KOK 코인을 사서 우리한테 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지금 KOK 토큰을 전송할 때 이더리움을 사서 가스비를 지불을 하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영업이익, 가스비에 대한 영업이익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천문학적 숫자가 나옵니다. 고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가 완성이 된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작동 원리, 로직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 볼래? 핸드폰 좀 볼래? 야, 2년 반 동안 단 하루도 실수 없이 수당 나왔대. 우린 수당 드린 적 없어요. 뭐 파셨어요? 아직도 수당이라는 말이 나와. 아직도 또 매출이라는 말을 해요. 제가 이러니 건강한 커뮤니티를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뭐 팔지 않았어요. 매출 아닙니다. 매출 없어요. 안 팔았기 때문에 수당도 없어요. 밑에서 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밑에서 뭘 팔아야 그 수당을 내가 올라왔죠. 그건 다단계 판매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우리는 회사가 광고로 마케팅해야 될 것을 우리가 구전으로 마케팅, 리퍼럴 마케팅, 친구 초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회사가 광고비 쪽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단 하루도 회사가 실수 없이 수익을 지급해 줬어. 믿을만하지. 그것도 2년 반 동안 이런 회사 없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잘못된 거예요. 기업은요.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기업은 100년간 잘 먹고 잘 살다가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소니도 그랬고요. 코닥도 그랬습니다. 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누구한테든 너 빨리 와. 시간 없어. 빨리 와. 나하고 이 사업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인지 지금까지 잘해왔다가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완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야 된다. 자, 커뮤니티 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메인넷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몇 가지 상품이 나와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품도 있고요. 기업들만 쓸 수 있는 상품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K-스타디움 브릿지. 브릿지는 뭐죠? 연결하다예요. 자, 이더리움 체인이 있어요. 이더리움과 이오스 코인이 있어요. 이오스 체인이죠. 이 두 개가 호환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미디움이 개발한, 우리를 기술 개발하고 운영하는 주식회사 미디움이 개발한 이 브릿지 상품을 이용하면 하드웨어예요. 소프트웨어 아닙니다. 하드웨어를 이용하게 되면 이종 체인 간의 결제와 송신이 가능하다. 획기적인 겁니다. 이 브릿지 기술은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인데 우리가 세계 최초로 하드웨어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우리의 15,000 TPS 공인받은 것도요. 전 세계 최초 유일하게 하드웨어로 풀어낸 겁니다. 모든 회사가 소프트웨어로 풀어내려고 했거든요. 유일하게 하드웨어로 풀어내서 인정받은 거예요. 이 브릿지 상품이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처럼 우리의 어떤 로직이 전 세계의 블록체인에서 사용이 될 거예요. 자신 있어요. 또 하나, 새로운 블록체인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서 투자와 새로운 보상을 나눠줍니다.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되면 그들은 에어드랍을 해야 되고 광고를 해야 돼요. 우리한테 뭔가를 선물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상이에요. 뒤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오스든 퀀텀이든 루나든 솔라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코인을 좀 공부하신 분들, 하다못해 단타를 하셨던 분들은 이 정도 용어는 알아두실 거예요. 그들은요, 기관들이 모든 수익을 다 가져갔어요. 기관들은 처음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될 법한 사업 같으면요, 기관이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미리 들어와요. 그래서 많은 돈을 붓습니다. 그걸 보고서 개미들이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돈은 누가 벌어요? 기관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털어내요. 그러면서 시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트레이딩, 단타를 해서는 절대로 개미가 돈을 벌 수가 없다.
고래한테 못 당한다. 모든 코인은 기관이 다 돈을 가져갔어요. 이것을 개인이 벌어갈 수 있도록 한다. 자, 우리는 지금 마이닝 풀이 있어요. 마이닝 풀. 채굴 보상, 후원 보상, 등급 보상이라는 게 있죠. 이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얼마를 스테이킹이라는 건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은행에 마치 예치하듯이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에 내가 고정을 시키면 그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그 스테이킹된 것을 가지고 기술 개발과 각종 투자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넓히는 데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상으로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행한 채굴된 토큰을 주죠. 그게 바로 KOK 토큰이에요. 그 토큰의 보상 채굴률이 연 48% 정도. 굉장히 크죠. 예, 50% 가까우니까 평균적으로요. 거기다가 누구를 소개하면 회사에서 광고비 대신에 레퍼럴 보너스 주죠. 1대 추천자의 100%. 그 수익의 100%를. 그리고 그것이 팀으로 조직화돼서 내려가게 되면은 15대까지 계속적으로 등급에 관련된 수익을 또 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정적이죠. 여기에 메인넷이 들어서면서 이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요. 새로운 풀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바로 커뮤니티 풀입니다. 이 커뮤니티 풀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이 마이닝 풀 외에 새로운 커뮤니티 풀이라는 이 풀에 내가 갖고 있는 KOK 코인을 넣습니다. 항아리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넣어요. 내가 채굴된 걸 넣어도 되고 시장에서 사서 넣어도 됩니다. 새로운 나의 지갑이 생성이 되죠. 그런데 우리 마이닝 풀에 기존에 있는 풀에서는 내가 해지도 할 수 있고 꺼내 쓸 수도 있어요. 갖다 팔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커뮤니티 풀은요. 내가 넣는 순간 못 꺼냈습니다. 항아리에 그대로 담겨만 있어요. 코인이. 일종의 소각 효과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갖다가 못 팝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 매도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요인 자체가 완전히 제거가 된다. 즉 유통 물량 자체가 유통 수량이 줄어든다. 자, 그럼 코인 가격이 어떻게 돼요? 유통 물량이 줄어들면은 공급량이 줄어들면은 가격이 올라가죠. 토큰 공급량이 계속 우린 줄이잖아요. 반감기를 통해서 처음에 12%, 9%, 7%, 지금 평균 4%대로 줄였죠. 보상도 무한대 보상에서 25대에서 지금 15대로 줄였죠. 점점 토큰의 공급량을 줄여가는 거예요. 이것도 모자라서 중간중간에 소각을 합니다. 완전히 불태워 없어요. 그러면서 커뮤니티 풀을 만들어서 여기에 넣도록 해서 소각의 효과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공급량도 주는 데다가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양 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유저수와 사용처는 점점 늘어납니다. 공급은 줄어들고 사용자는 점점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정확히 부합되죠?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한테 보상으로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무적이란 말이에요. 마이닝 풀은. 근데 이 커뮤니티 풀은 의무적이 아니에요. 내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근데 내가 넣었다. 커뮤니티 풀에 넣었다. 그러면 나는 내 것을 희생하고 기여한 거예요. 전체 코인 가치 상승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안 넣은 사람들까지 혜택을 받아요. 코인의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그럼 나한테 보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비의 전부가 트랜잭션 피의 전부가 이 커뮤니티 풀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다 보상으로 풀려요. 더 있어요. 우리가 메인넷이 가동이 되면 인플레이션 코인이 추가로 발행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수량이에요. 1년에 약 3천만 개 이상이 될 거예요. 그 수량조차도 이 보상으로 다 풀립니다. 또 있어요. 인베스트먼트 리워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저 수가 많아지면 디앱들이 들어온다 그랬죠.
각종 컨텐츠들이 들어오고 각종 기업들이 들어와요. 이 기업들이 들어오면요. 우리를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려고 해요.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소비자가 있으면 뭔가 팔려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뭔가 어필을 해야 돼요. 광고 물량을 뿌려야 돼요. 우리가 어떤 거래소에 상장을 할 때 에어드랍 비용을 내는 게 있어요. 선물용으로. 개업발이라는 거 있잖아요. 개업할 때 선물 주죠? 떡 돌리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우리한테 개업발을 올리기 위해서 선물용 에어드랍을 해야 됩니다. 이 에어드랍까지도 몽땅 이 커뮤니티 플레이 기여한 사람들한테 보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커뮤니티 플레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사실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풀을 사기를 진작시키고 좀 더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우대를 해주기 위해서 전 세계 최초로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특허를 냈어요. 지금 채굴 보상까지 주는 회사들은 몇 개가 있어요. 이오스도 마찬가지고 이걸 가지고 포스 방식에서 디센트럴라이즈를 넣어서 디포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구글에서 좀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디포스 방식에서 더 진화한 방식이에요. 우리가 세계 최초로 특허를 냈습니다. 우리는 뭐까지 넣는다? 랭킹 보너스와 기본 보상을 따로 넣었어요. 왜?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일부 고래들만 돈을 줄 수가 없고 작게 가진 사람한테도 공정하게 돈을 줘야 되니까 나눠줘야 되니까 기본 보상을 그 가스비와 저기 있는 모든 보상의 70%를 똑같이 비율대로 나눠줍니다. 100개 넣었고 50개 넣었으면 100개에 해당하는 것, 50개에 해당하는 것. 그렇게 70%를 풀어주고요. 노드별로 노드가 뭐 가령 10개도 될 수 있고 100개도 될 수 있고 200개도 될 수 있어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데 12위까지 많이 기여한 사람한테 20%를 풀어줍니다. 1등은 20%에 30% 정도가 몽땅 줘요. 그리고 1등과 1순위와 2순위의 차이는 또 30% 차이가 납니다. 2순위와 3순위의 차이는 또 30%가 나요. 그러니까 순위가 올라갈수록 보상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요건 12위까지, 12순위까지. 채굴 보상은 6순위까지 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야 돼요. 내가 단독 노드로 기업 풀에 들어갔다가 커뮤니티 풀에 들어갔다가 최소한 12위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 내가 넣는 수량이 별 볼 일이 없어. 그러면은 위임하는 거예요. 이게 디포스 방식입니다. 우리 PD에 보면은 투자, 위임, 보상이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가병 노드가 제가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지금 토큰을 가지고 있는 게. 근데 누가 봐도 제가 한 300만 개에서 1000만 개를 노드를 기여를 했다. 얼마나 기여를 할지 저도 잘 모르죠. 근데 저는 상당히 많이 할 거예요. 왜? KOK를 좀 더 흥행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KOK를 통해서 제가 배려를 받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거의 갖고 있는 1000만 개를 다 넣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몇 개 갖고 있다고요? 좀 더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당분간 제가 분명히 부동의 1위일 거예요. 1000만 개를 넣었어? 아니, 한 300만 개만 넣어도 제가 1000만 개를 한 군데 넣지 않고 노드를 한 3개로 나눠서 뭐 400개, 300개, 300개 나눠 넣어도 내 거라는 거, 내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다 보이거든요? 닉네임이? 몇 개가 넣었다는, 어느 주소에서 몇 개가 들어왔다는 게 다 보여요. 블록체인이니까. 그러면은, 아, 이거 송가병 노드 같다. 그러면 나한테 위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위임해서 그날에 1등을 했다. 그러면 그날 들어온 가스비에 순위 보상, 채굴 보상까지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기가 돼야 되겠죠. 어떤 날은 안 넣어도 돼요. 어떤 날은 넣는데 누구한테 따라가서 넣을까? 이러다가 이것이 이제 일반한테 오픈이 됩니다. 처음부터 오픈이 돼요. 이게 소문이 나요. 기관들이 들어오고 고래들이 들어와요. 우리
프론티어들이 상위 순위에서 이 채굴 보상 6위까지 순위 보상 10위까지 짭짤하게 돈을 벌 기회가 시간이 그닥 많지 않을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디포스 방식으로 진행했던 모든 기업들한테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예요. 서둘러야 되겠죠. 자, 또 하나가 있죠. 그러면 이 기업풀에다가 커뮤니티 풀에 기여를 했어요. 기여를 해서 코인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가격은 올라갔는데 그럼 여기에 뭐 하는 건 뭐 할 거냐. 제가 장학재단을 설립한다고 회사에 얘기를 했었어요. 100억 이상을 들여서. 그랬더니 너무도 훌륭하신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왜 제가 송가병 장학재단을 생각을 했냐면은 KOK 장학재단을 하려고 하니까 회사가 주도하는 것처럼 남들한테 안 좋은 시선으로 보여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송가병 장학재단으로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그러면요 서두르지 마시고 우리 커뮤니티 풀 나오면은 그때 하세요. 회사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 프론티어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커뮤니티 풀에 많이 스테이킹 하십시오. 1등 노드가 되십시오. 그래서 의제를 대표님이 내세요. 우리 장학재단 설립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커뮤니티 풀에 들어온 분들이 투표를 합니다. 51%의 투표에서 가결이 되면은 장학재단 설립하는 거예요. 금액도 우리의 손으로 결정을 합니다. 제가 결정 못해요. 재단은 어떠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탈중앙화된 자율조직 DAO,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이게 블록체인 철학이에요. 재단도 배제시키고 모든 거버넌스, 모든 의사결정을 우리 노드, 우리 네트워크에 참여한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온 우리끼리 명제를 올리고 결정한다. 신나는 일 아니에요? 미국의 재미교표 2세가 어떤 영화를 만들었어. 영화 시놉을 썼어. 각본을 썼어. 훌륭해. 오징어 게임 2가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명제를 올리는 거예요. 제안을 하죠. 자, 투표합시다. 51%의 가결이 되면은 얼마 투자합시다. 투자해서 이익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커뮤니티 풀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고스란히 배당으로 나갑니다. 고스란히. 손실 볼 수도 있겠죠. 예.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가 될 겁니다. 재단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진정한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다. 다오라는 말이 이제 심심치 않게 들릴 거예요. 재밌는 게요. 제가 2년 반을 이 사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 아닙니다. 전 뒤늦게 시작했는데 세계 최고가 된 사람이에요. 그만큼 늦게 시작해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3년 전에 2년 반 전에 우리가 그때서 얘기했던 것이 NFT, 메타버스, 가상도시, 다오 이러한 용어들 있잖아요. 이제서 세상 사람들한테 조금씩 흘러나가요. 이제서. 지금도 이러한 용어를 긴가민가 말도 안 돼 하는 사람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2년 반 전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고 다녔으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 미친놈 사기치고 있네. 니네가 무틱에 구글을 이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니네가 넷플릭스를 이긴다고? 적당히 사기쳐라 이놈들아. 이런 소리 들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마이닝 풀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죠. 이것은 US 달러 개념입니다. 마이닝 풀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나홀로 재테크도 가능하고요. 나홀로 투자도 가능합니다. 내가 누구 소개하면 레퍼럴 플러스 나와요. 그분이 얻는 수익만큼 회사가 나한테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누군가를 소개를 하면은 거기서 또 레벨 보너스가 나와요. 빅비즈니스로 가는 방법이죠.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제 커뮤니티 프리 메인넷에 들어오면서 채굴 수익과 랭킹 보너스와 기본 보상이 나오면서 이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US 달러 개념이 아니에요. 수량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수량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눈치 보기도 해야 되고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돼요. 위임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재미있는 현상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초창기에 참여해 주시는 게 돈을 버는 방법이다. 뭐 이론적인 얘기지만 이렇게도 가능해요. 내가 오늘 100개의 코인을 커뮤니티 풀에 넣는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는 가스비가 10,000개가 들어온다.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마감을 해보니까 아무도 커뮤니티 풀에 안 들어왔어. 나 혼자 100개를 넣었어. 이 10,000개가 몽땅 기본보상, 채굴보상, 순위보상 다 내 거잖아. 100개 넣고서 10,000개를 받아요. 이 수량이라는 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미 커뮤니티 풀의 수량을 넣는 순간 코인 가격은 올라가요. 똑같이 100개 넣고 100개 받았다 하더라도 넣을 때의 US 달러 개념과 나올 때의 100개 US 달러 개념이 다르다. 훨씬 더 이익이다. 새로운 수익원이 또 만들어졌다, 우리한테. 그러면서 우리 K스타디움의 탈중앙화된 거래소 머지리티 6월 달에 런칭합니다. NFT 마켓플레이스, 게임, 각종 디지털 컨텐츠, 메타버스, 가상도시, 쇼핑, 모든 서비스 상품들이 우리의 메인넷에 다 들어온다. 이건 뭐야? 유저만 많아지면 돼요. 그렇게 되면 가스비 이익은 가스비 이익대로 더 상승하고요. 가스비 이익 말고도 이제 플랫폼의 영업이익이 비로소 창출이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니네 컨텐츠가 없잖아. 그러면서 무슨 컨텐츠 플랫폼이라고 우겨대니. 그거 자체가 사기야. 지금 우리한테 서비스되는 컨텐츠들은요. 거의가 다 사온 거예요. 구색 맞춘 거예요. 구색. 말씀드리잖아요. 왜? 콘텐츠 플랫폼이니까 구색은 맞춰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플랫폼 사업을 하는데 왜 사와야 됩니까? 플랫폼은 지들이 알아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올 때 계약금 내야 되고 수수료 내야 돼요. 그 수수료를 받아먹는 게 플랫폼 사업자인데 왜 얘네들이 왜 안 들어와요? 왜 우리가 돈 주고 사와요? 유저 수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있는 유저 수만 해도 가스비 영업이익이 엄청나다 이제. 그러니까 점점 유저가 많아지고 사용처가 많아지면 이 공급자들이 계속 들어올 것이다. 그럼 가스비도 더 많아지고 점점 많아진다.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메인넷이 가동이 되지 않았는데도 5,000%가 상승했죠. 지금 가격이 한 5달러 내외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4,000%예요. 40배가 뛰었다. 40배가 뛰었다. 이거 우리 얘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증명된 얘기예요. 작년에 1,000% 이상 성장한 68개의 코인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31위에 올랐고요. 중요한 건요. 거래량과 트랜잭션, 거래 금액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뒤에 다시 나옵니다. 차트만 보면요. 반드시 실패하십니다. 거래량과 거래 금액, 트랜잭션 수가 중요해요. 크립토닷컴이 전 세계 1위예요. 결제 토큰 중에서. CRO 토큰이라고 합니다. 코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기를 이겼어요. 이거 PD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객관적인 지표예요. 우리가 조작할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지금 메인넷이 나오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자, 결제 토큰 1등 페이먼트 토큰으로 가겠다. 이 모습을 이제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더나인 컴퍼니 키오스크 업체를 인수를 했죠. 이제 전 세계에 퍼집니다. 이미 많은 나라, 많은 도시에 퍼져 있어요. 여기에 KOK가 결제용 토큰으로
시스템이 호환이 될 겁니다. 이미 됐습니다. 자, 핸드폰을 열어서 QR코드를 갖다 대면 즉시 결제가 됩니다. 최고의 결제 속도가 탑재가 됐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죠? 자, 여러분 주변에 이곳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식당을 하신다, 커피숍을 하신다, 미장원을 하신다. 갖다 놔보세요. 네. 신날 겁니다. 이건 먹고, 이게 먹고. 어쩌면요, 제가 잠깐 들은 얘기인데, 내가 이것을, 키오스크를 유치를 했잖아요. 키오스크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료로 공급한 것도 있고 유료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유료로 했다면 내가 사서 가령 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결제 수수료가 나와요. 카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피지사에서 받듯이 그 일부도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각국 나라마다 이제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재밌어질 거예요. 현재 우리가 상장돼 있는 거래소입니다. 자, 게이트.io, 쿠코인, 전 세계에서, 물론 측정 기구마다 조금씩 틀리긴 합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그래도 3위에서 7위 이내는 항상 있는 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에 대해서 그 펀더멘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거래소에 상장돼 있니?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후업인데? 후업위에 상장돼 있으면요, 일단 검증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것도 자세히 봐야 돼요. 후업이 글로벌인지, 후업이 인도네시아인지, 후업이 코리아인지. 후업이라고 해서 같은 후업이 거래소가 아닙니다. 한국만 상장된 데가 있고 인도네시아만 상장된 데 있어요. 이런 데는요, 상장이 무진장 쉬워요. 반드시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돼 있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전 세계 3위에서 6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래소다. 들어가기 무진장 어렵습니다. 한국의 빗썸 업비트만 해도 80가지의 상장 심사를 통과를 해야 돼요. 여긴 100가지 이상이에요. 인도닥스 세계 한 32에서 50위권 정도 됩니다. 왜 여기를 했느냐? 얘네가 상장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한 거예요. 근데 상장 안 하려고 그랬대요. 후일담이지만. 왜? 관리 수요가 있고 10위권 박히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홈쇼핑하고 결제 토큰으로 MOU를 맺었어요.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3억 명이 넘어요. 우리는 유저 많은 나라를 사랑합니다. 돈 많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보다 유저 많은 나라를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 시장을 다 잡아먹겠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최고의 비교할 수 없는 부동의 1위 거래소입니다. 핫빛 거래소는요, 세계 50위권이에요. 우리 상장 안 했어요. 얘네가 도둑 상장했어요. 돈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둑 상장을 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누가 상장피 주면서 상장시켜주세요 하나요? 모든 거래소가 우선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갖다가 상장하죠?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이 될 만한 거, 거래 수수료가 나올 만한 거, 생태계가 조성돼서 가치가 오를 만한 코인들은 지네들이 알아서 상장을 시켜요. 핫빛 거래소, 몽골 거래소, 베트남 거래소. 세 군데가 소위 말하는 도둑 상장, 자율 상장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인이, 야, 우리 코인은 도둑 상장 대상이야. 자율 상장된 데가 벌써 전 세계 세 군데야. 이러면 알아듣는 사람은 바로 알아들어요. 거래소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 허접 쓰레기 코인을 가지고 도둑 상장하지는 않습니다. 비트렉스 한때는 전 세계 1위. 자, 이게 2년 반 동안 메인넷이 안 나왔는데도 이런 성과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만지작 되고 얘네들이 우리 KOK 코인을 만지작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장 심사는 거의 다 통과가 됐어요. 시기만 남았어요. 시기만. 어디죠? 올해 안에 상장
된다? 아니, 되기를 바라겠게요. 제가요, 된다 그러면요, 이게 완전히 일파만파가 돼버려요. 상장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예. 어디에요? OKEX. 어디에요? 비트파이넥스. 이거 알면은 돈 좀 버리신 분이야. 어디에요? 어디에요? 그저께 포브스에서 코인베이스를 전 세계 1위 거래소로 발표를 했죠. 코인베이스가 미국에 있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죠. 여기에 KOK가 상장된다면 대박! 그러길 바라봅니다. 제가 강조하는 뭐가 있겠죠? 예. 자, 한 5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우리를 평가절하하는 세력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떨어지는데 KOK가 안 떨어진다.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스캠이다. 그 얘기 들으면 정확히 맞는 얘기예요. 코인의 차트는요,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KOK는 계속 계단식으로 이렇게 우상향만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차트로 보면 KOK는 100% 사기입니다. 그들의 지적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 KOK 플랫폼의 토큰 이원화 정책을 모르고서 하는 얘기예요. 토큰의 가격 이원화 정책. 플랫폼 가격이 있어요. 시장 가격이 있어요. 플랫폼 가격과 시장 가격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장 가격이 올라가면요, 플랫폼 가격을 올려요.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요, 시장에서 사가지고 플랫폼에 넣으면은 유저들이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일어나요. 평행을 맞추도록 저울추를 달아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에 평형수를 넣은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 이원화 정책을 쓰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그걸 모르고서 차트만 보니까 우상향이다. 저건 100% 자전거래다. 자전거래요? 자전거래? 어떻게 이러한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자전거래로서 가능합니까? 이미 재단에서 회사에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버려버렸어요. 뛰어넘었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600억이 넘어요. 이걸 재단이 관리를 한다고요? 제발 아는 척 하는 놈들, 그게 좀 다물라 말씀해 주세요. 뭘 좀 알고서 떠들어대라. 응? 그래서 우리는 메인넷이 이제 다음 달이면 정상 가동된다. 자, KOK 역사는요, 메인넷 이전과 메인넷 이후로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부터 새로 시작입니다. 저는 강의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에서. 지금까지 오픈 게임 했다, 우리. 이제 메인 게임이다. 이제. 우리 블록체인 경제를 쓰신 최영규 박사님, 정의원 박사님은 우리 CEO 과정이라든가 핵심 리더 양성 과정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아마추어들이 놀았어요. 이제는 프로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이 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행이 됐나요? 최영규 박사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딴 분이 물어봤어요. 오성 한 분이. 최영규 박사님이 숨도 안 쉬고요. 고민의 여력도 없이 제가 설계를 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2%는 안 넘을걸요? 아니, 아무리 양보를 해도 4, 5%는 절대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2%도 안 됐다. 그런데 우리가 2년 반 전에 처음 시작할 때 1억 명의 프론티어를 모은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프론티어가 몇 명이에요? 70만. 100만 잡아봐야 1%거든요. 수치가 대략 맞아요.
이제 1% 했고 이제 2% 했다. 이제 시작이다. 메인넷 이후부터가 진짜다. 그러면 이 플랫폼이 앞으로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로직, 어떠한 작동 원리에 의해서 영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가 될 것인가? 자,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과거에는요, 이러한 기업들의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이 기업한테 돈을 주고 구매를 했었어야 돼요. 당연하죠. 지금 플랫폼 경제에서는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무료예요. 플랫폼 사용료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물건 사는 데만 돈을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사용하지만 이 플랫폼을 만든 사람들은 이 기업이지만 아마존이고 우버고 페이스북이고 에어비앤비고 유튜브지만은 플랫폼을 이용하고 성공시키고 매출을 올려주는 존재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 유저란 말이에요. 근데 돈은 누가 벌어가요? 플랫폼 기업들만 벌어가죠. 페이스북에 유튜브에 콘텐츠 누가 올려요? 우리가 올리죠. 누가 봐요? 우리가 보죠. 결국엔 우리가 다 하는데 돈은 누가 벌어가요? 마크 주커버거가 벌어가잖아요. 이게 플랫폼 경제의 폐단이다. 독식한다, 중앙화가. 그래서 블록체인에 의한 프로토콜 경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플랫폼을 구성하는 플랫폼의 성공을 좌우하는 유저들이 플랫폼 성공의 이익을 고스란히 나누어 받는다. 이게 바로 프로토콜 경제입니다. 프로토콜 경제가 되려면은 그 사회가, 그 플랫폼이 투명해져야 돼요. 민주적이어야 되고 공개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거기에 걸맞는 기반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 기반 기술이 뭐예요? 블록체인. 그래서 블록체인의 철학은요, 블록체인의 기술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 블록체인의 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프로토콜 경제, 부의 균등한 분배. 이 철학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프로토콜 경제를 가능케 하는 것은 블록체인상에서 토큰을 가지고 거래의 수단으로 쓰기 때문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토큰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어떤 행동? 자발적인 행동이에요. 강제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봉급을 주고 뭘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보상을, 뭘로? 토큰을 보상으로 주는 것. 자, 비트코인도 똑같이 토큰 이코노미가 적용됩니다. 내가 고성능 컴퓨터를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 네트워크에 들어가요. 내가 채굴자로서, 노드로서 들어가는 순간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견고해지고 촘촘해지고 확장되는 거거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니까 네트워크에 기여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나한테 주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토큰 이코노미는. 즉 내가 암호화폐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생태계에 참여를 해요. 스테이킹,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태계, KOK 생태계가, K스타림 생태계가 견고해지고 촘촘해지고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기여를 했으니까 토큰으로 비트코인처럼 보상받는 거예요. 단순해요. 보상받은 걸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쇼핑을 하든 게임을 하든 여행을 가든 내가 이용을 하든가. 그런 거 싫어. 나 코인으로 갖고 있을래, 거래소에. 아니면 현금화해서 생활비로 쓸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소에서 사고팔고가 이루어지죠. 유통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내가 다시 보상으로 받은 것을 기여할래. 이게 바로 토큰 이코노미입니다. 한 명이 이렇게 하는데 이 한 명이 2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2억 명이 된다.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매트 칼트의 법칙입니다. 통신 네트워크 전문 기술자가 만든 이론인데 처음에
통신 네트워크를 설비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10명, 2명이 할 때, 5명이 할 때, 10명이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 네트워크가 점점 100명, 1000명, 10,000명으로 넘어갈 때는 비용이 점점 줄어요. 설비 비용이. 광고 비용, 마케팅 비용도 점점 줍니다. 이 이론이 똑같아요. 회사에 대한 리스크도 줄고요. 광고 비용, 마케팅 비용 줄고요. 설비 비용 자체가 줄어버립니다. 결국에는 뭐가 줄어요? 토큰의 공급량이 줄어요. 아까 비트코인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됐다가 지금 이렇게 줄어든다 그랬죠? 우리 KOK 토큰 코인도 똑같죠? 그러면서 이 수요가 늘어납니다. 수요가 늘어나면은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치가 올라가는데 이 가치가 중요해요. 10개의 네트워크에서 100개의 네트워크가 됐다. 10배가 된 거죠. 그러면은 네트워크 효과가 10배가 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 가치가 10배가 되는 게 아니라 10,000배가 된다. 100이 1000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10배가 커진 게 아니라 100의 100승이 된다. 이게 매트 칼트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2년 반 동안 유저 수가 그만큼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4,000배 이상 5,000배 가격이 뛰었다. 우리는 구글과 넷플릭스 중앙화된 법정화폐를 사용하는 플랫폼들의 어떤 횡포, 갑질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KOK가 태어났어요. KOK는 K 컨텐츠만을 컨텐츠로 합니다. 전 세계를 주름잡는 건 K 컨텐츠예요. 즉 재주는 한국이 부리고 돈은 떼놈들이 벌어가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들과 다른 플랫폼을 만들겠다. 좀 더 공정한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러려면은 공정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 블록체인이다. 법정화폐를 사용해서는 도저히 이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암호화폐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은 우리의 지적재산권 IP를 막아줄 수 없지만 블록체인은 위변조 불법 복제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민주적이죠. 얘네들은 모든 게 갑질이에요. 비공개입니다. 매출도 공개하지 않아요. 내가 만든 콘텐츠가 얼마나 매출을 했는지 알려주지 않고 돈만 알아서 줍니다.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결제도 청구해야 나와요. 이 블록체인에서는요,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 되기 때문에 내 콘텐츠가 누군가 썼다. 쓰는 즉시 나한테 돈이 정산돼서 들어옵니다. 신나는 거죠. 카드가 없어도 관계가 없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블록체인의 철학이 애민 사상이 있다는 거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엘살바도르는요, 70% 인구가 은행 계좌가 없어요. 금융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금융 이용하지 못하는 남미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핸드폰은 있어요. 핸드폰 가지고 얼마든지 금융 이상으로, 그걸 가지고 디파이라고 하거든요. 은행을 만들 수도 있고, 은행을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누가 움직이느냐? 예,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움직여요. 미디움은, 발음이 어떻게 되죠? 미디움. 믿음. 블록체인 기술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 그랬죠? 신뢰. 신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믿음. 미디어에서 나왔어요. 미디어. 블록체인의 철학을 전달하다. 그리고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신뢰, 믿음을 의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um은 이더리움을 반드시 이기겠다. 이런 철학이 있습니다.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KOK를 작년 4월에 인수를 했고요. 조폐공사, 도로공사. 이거 KOK에서 이 사업한 거 아니에요.
주식회사 미디움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조폐공사, 한국은행, 부산은행, 도로공사에 전화를 하고 메일을 보내가지고 콕플레이라는 데서 니네 블록체인 솔루션을 납품했다는데 사실이냐? 우리는 그런 사실 없다. 콕플레이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답변했더니 여봐, 콕플레이 사기잖아. 항의가 말도 못해요. 이거는 미디움에서 한 거예요. 미디움에서. 미디움이 우리 플랫폼을 기술 개발과 운영을 맡고 있는 거고요. 법률적, 형식적으로 다른 회사입니다. 정확히 내가 말씀드려요. 자, 15,000 TPS가 국제 공인을 받았다. 이거 세계 유일해요, 지금. 체인캐피탈, 기린펀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회사인가? 정말 세계적인 블록체인에, 세계적인 코인들에는 다 참여를 했어요. 이들은요, 보는 눈이 있어요. 먼저 들어가지 않아요. 지켜보고 있다가 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들어옵니다. 돈이 되니까. 이들이 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사실 돈 그닥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300불씩만 갖고 오세요. 돈 그닥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많이들 갖고 노세요. VC들 들어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 부산시가 진행하는 블록체인 혁신 크러스트에 미디움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디움이 끌고 다니는 회사 15개인데요. 끌고 다닌다? 좀 표현이 그렇네요. 요 N이 어디죠? 네이버입니다. 테슬라 코리아 이런 데를 대표 사업자로 해서 미디움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정부가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센터가 부산에 설립됩니다. 비즈니스 센터에는 NHN을 비롯해 테슬라 코리아는 유력 기업 15개사가 입주할 예정인데요. 이번 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통한 주변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이 모든 것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은민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어제 미디움, 테슬라 코리아 등과 손을 잡고 BIBC 건립을 위한 5천억 원 규모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BIBC는 국제 비즈니스 센터로 블록체인 특구인 부산광역시에 블록체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추진체가 될 전망입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만 NHN, 테슬라 코리아,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등 15곳, 본사를 BIBC로 이전하기로 확정한 기업만 미디움을 비롯해 14곳에 이릅니다. 부산을 실질적으로 이 블록체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부산 블록체인 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기반이 마련된 것 같아요. 자랑스럽지 않나요?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은 미디움은 블록체인 플랫폼과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부산 블록체인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네트워크와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다양한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직접을 통해 비즈니스의 혁신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미디움은 기업간 고사양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국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입니다. 그동안 BIBC 프로젝트에는 영향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미디움에 대해서 또 다른 내용 좀 볼까요? 현실과 가상 공간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메타버스의 필수 요소인 아바타를 쉽게 만드는 기술이 보급된 가운데 모든 사물을 메타버스 세계로 이끄는 모바일 앱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디움 자회사인 머지리티 법인장입니다. 가상 세계에 연결돼 모든 사물이 쉽게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물에 따라 메타버스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메타버스 전문 스타트업 머지리티의 핵심은 사전 학습 없이도 사물을 즉시 정교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술로 각각의 사물에 맞춘 메타버스를 생성합니다. 개인의 창작물을 가상세계에 올리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곧바로 공유하거나 거래할 수 있어 NFT 경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개인의 창작물을 가상세계에 올리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곧바로 공유하거나 거래할 수 있어 NFT 경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대중이 가상세계 안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저희 머니엔티는 그냥 고객들 눈앞에 보이는 사물과 공간과 위치를 기반으로 누구나 손쉽게 편하게 메타버스의 세상을 경험하실 수 있고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개형 멀티버스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즉시 인식 기술은요, 종전에 그 포켓몬스터처럼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해요. 유사한데 포켓몬스터 같은 것은 사전에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놨어야 돼요. 그 아이템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미디움이 개발한 즉시 인식 기술은 사전 입력 없이 그냥 갖다 대면 그 사물에 대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이것을 세계 최초, 세계 유일해요. 국제 특허를 내놓은 사항이고요. 자, 정부상도 받았습니다. 블록체인 관련 사업은 미래의 경제를 주도해 나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잠재력과 해상 기술을 활용한 응용성을 혼자 가능성을 유효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인증 보안 시장을 비롯하여 금융, 인권, 의료, 교육,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한국 모두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선한 일거리와 생존하기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사업을 적극 발전하고 싶나요? 블록체인 기술을 개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투명히 사회 각 분야에 응용되어 이 기술을 사람 절반에 거쳐 긍정적인 흐름으로 입법적,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주기사 미디움과 K스타디움이 앞으로 어떠한 로드맵, 어떠한 콘텐츠를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안녕하세요. 유시사 리뷰의 CEO입니다. 저희 유시사 리뷰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VC가 발전하는 건데요. 기관 여러분들께서 캐리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야의 개선사를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트렌드가 때문에 오랜 기간 연구와 개발을 통해 완성된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없도록 첫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메타버스가 계산법으로 있습니다. 현재 대세이지 않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사회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상의 세계를 다시 최근 페이스북에서 사용하는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KOT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메타버스 시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V3 업데이트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V3는 로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로건을 진행했습니다. 즉 V3 업데이트는 게임의 상세계에서 메타버스 분야를 위한 하나의 스테이지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위해서 총 3가지로 진행하는 스텝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팅 기능입니다. KK 웹 여러분들께서 채팅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합니다. 이 기능이 최근에 본 채팅 기능은 KK 웹에서 주동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갑 통화 서비스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프레임워크가 채팅 기능, 메신저 기능 말고요. 전 세계 최초로 송금, 암호화폐를 전송시킬 수 있습니다.
채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하고 두 번째 우리의 서비스는 바로 결제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매장에서 KOK를 결제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편한 그래서 KOK와 자유를 결제하는 시설에서 그냥 페이 결제를 사용하시고 간단한 인쇄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KOK가 일상생활에 가장 깊이 생각을 결제하는 것이며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가 통합을 통해서 KOK 상황을 수 있도록 자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단순히 거래소를 통해서만 구매하는 주요한 카페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영향이 있는 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가치를 상승시키고 성장시키고 이 또한 KOK가 메타버스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콘텐츠 패널의 구체적인 대결과 구독 이용을 드립니다. 저희 KOK를 글로벌하게 서비스로 디지털 콘텐츠를 영화, 비디오, 웹 모두 앞으로 차례되는 서비스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 K스타디움에는 많은 콘텐츠들이 앞으로 들어설 것이고 이것이 전 세계를 주름을 잡을 건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한국에서 먼저 시작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 그림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치 제가 만든 이러한 이미지를 다른 회사에서 갖다 쓰면서 우리가 만든 화장품, 우리가 만든 건강식품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것이다. 우리가 국제 스폰서다.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기술은요,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오늘 나온 화장품보다 내일 나올 게, 오늘 나온 건강식품보다 내일 나올 게 더 좋아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요, 새로운 마케팅 방식과 새로운 보상 방식이 또 나와요. 그러면 사업자, 소비자는 옮겨 다닙니다. 어떻게 이 그림대로 되느냐고요. 자기가 마케팅할 때, 자기가 기술 개발할 땐 딴 사람들은 잠자고 있습니까? 소비자들은요,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이 그림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기에 가깝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반문을 하죠. 그러면은 K스타디움, KOK도 똑같지 않느냐? KOK하고 비슷한 회사가 나오면 또 움직일 거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것도 팔질 않아요. 소비자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전 세계에 K 콘텐츠 소비자들은 구글,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데를 통해서 전 세계가 K 콘텐츠의 소비자가 이미 확보가 돼 있어요. 그 확보된 소비자한테 야, 네가 쓰는 화장품보다 우리가 만든 화장품을 한번 써봐. 이게 아니라 너 어차피 K 콘텐츠 쓰지? 구글에서 돈 내고 쓸래? K스타디움에서 돈 벌면서 쓸래? 구글은 이익을, 구글이 다 독식하지만 우리는 플랫폼의 이익을 우리한테 나눠줄 거야. 뭘로? 토큰으로. 왜? 프로토콜 경제니까.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소비자를 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가능하다. 그런데 다행히도 맨 꼭대기에 코리아가 있어요. 한국이 만들었어요. 한국이 만든 세계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나가는 거고 한국의 교포가 가장 먼저다. 프론티어다. 자, 콘텐츠가 없어서 난 불안해서 못해? 나중에 모시고 오세요. 나중에. 소비자. 저 밑에 한 3년 뒤면은 콘텐츠 많을 거거든요. 지금 뭐예요? 플랫폼을 확산하는 프론티어, 개척자예요. 지금 서부 개척 시대다. 깃발 꽂으면 내 땅이다. 지금.
아직 컨텐츠 타령할 때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프론티어를 모아놓으면 컨텐츠 들어오고 가격 올라가면 홀더 들어오고 그 다음에 컨텐츠 들어오면 소비자는 들어오게 돼 있다. 이때 들어올 것이냐 이때 들어올 것이냐 그건 본인의 판단이에요. 예. 과거의 사업과 다르다. 그리고 빅비즈니스로 가는 데 있어서 신경 쓰지 마세요. 모든 양성, 후원, 육성 프로그램 다 돼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계속 메타버스 안에서 이 브랜드 안에서 전 세계인들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 시스템 그렇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메타버스의 선도가 되는 겁니다. 예. 5월 6일 날 여러분들 모실게요. 5성 이상 분들 모실게요. 아직도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VIP 계정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이 계정은요,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돈을 모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VIP란 용어는 위화감을 조성을 시킵니다. 원래 그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었는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변절이 돼가서 이게 없어집니다. 근데 상당히 시간은 벌어놨어요. 그 전에 VIP 계정을 이용하시든지 활용하시든지 해서 5성 가세요. 비행기 티켓, 3박 4일, 관광, 저희 집에서 가든 파티, 재밌겠죠? 저희 집 한국의 그 TV에 나온 집이에요. 구해줘 홈즈의 설날 특집으로 나왔으니 한번 보세요. 예. 자, 이 블록체인 경제 지금 독후감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영어 버전으로 나옵니다. 몽골 버전도 거의 다 번역이 끝났어요. 영어 버전에는요, 토마스 프레이 박사님이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책 반드시 구매해서 보셔야 되고요. 주변에 영어권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 있으면 번역된 블록체인 경제 책 한 권씩 무료로 주세요. 선물로 주시고 오디오북도 나올 거예요. 한국어 버전하고 영어 버전하고 오디오북도 뿌리세요. 우리는 어떤 것도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케팅도 안 합니다. 우리의 가치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만 올리면 되는 겁니다. 혹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 사업은 완벽한가요? 아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100% 완벽한 회사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장담합니다. 99% 믿으셔도 됩니다. 99%. 나머지 1%는요, 우리 프론티어들이 챙겨줄 거예요. 뜻있고, 개척자 정신, 프론티어리즘이 뼛속 깊이 숨어 있는 사람들이 오지를 가서라도, 아프리카를 가서라도, 동남아를 가서라도 개척 활동할 겁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저 리스크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자손손 백년 기업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 넣고 돈 먹게 하면 이 사업 망가집니다. 그럼 우리 몽땅 투자해서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우리가 프론티어리즘을 적절히 활용하고 뼛속 깊이 하나하나 뚜벅뚜벅 가다 보면은, 본질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이 사업은 안정궤도에 올라갑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 안 왔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안정적인 회사를 원하신다면 추후에 나중에 오셔도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놓을게요. 더 반석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하지만 그때 가서는 큰 기회는 없을 겁니다. 프론티어 동지로서 같이 갈 것인지, 나중에 과실을 따먹을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200% 수익 제한, 1인 1계정, 전 세계에 없는 제도입니다. 이 200% 수익 제한 때문에 우리한테는 복리의 효과에 얻는 수익이 돼요. 회사는 뱅크런이 없어집니다. 유저 리스크가 없어져요. 시간을 갖고 기술 개발과 투자에 전념을 할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다단계꾼들 이제 못 들어옵니다. 들어왔던 사람들 다 빠져나갑니다. 왜?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안 맞아요. 우린 다단계 회사 아닙니다.
투자 수익 상품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는,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자, 보세요. 메인넷이 구축됐고요. 세계 최고속의 블록체인 기술이 있어요. 메이저 거래소, 그것도 글로벌 탑 10에 다 상장돼 있고요. 전 세계 충성도 높은 글로벌 커뮤니티 파워에 VC들, 벤처 캐피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토마스 프레이 박사가 들어와 있어요. 엊그제 21살짜리 정다교 프론티어가 2시 선능 스터디에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야, 어떻게 21살짜리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참 기가 막혔어요. 아인슈타인이 선정하고 칭송한 수학학원이라면 따지지도 말고 등록해야 된다. 토마스 프레이 박사가 어드바이저로 있는 회사라면은 따지지 말고 시작해야 된다.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블록체인 전문가예요? 코인 전문가예요? 아니요. 블록체인과 코인 전혀 무관하신 분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죠? 전 세계가 인정한, 특히 구글이 인정한 세계적인 미래학자예요. 우리 미디움과 K스타디움이 앞으로 나가는 길이 그분이 얘기하는 미래, 그 미래와 똑같이 부합이 된다. 뭘 더 이상 따질 거예요? 그래도 못 믿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만 믿으세요.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만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람이 메이저 거래소보다 분석력과 평가력이 뛰어납니까? 벤처 캐피탈보다 회사 미래 가치를 더 알 수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 있느냐 없느냐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거예요. 더 이상 따지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한시가 아깝습니다. 뚜벅뚜벅 배낭 메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 미국 천지요. 여기 계시는 아까 트로피 받으신 두 분이 만드셨어요. 다이앤 육성님, 송경미 칠성님. 가방 하나 싸질머지고 온갖 비난과 모멸과 부정과 조롱에 견뎌내면서 2년 이상을 견뎌왔어요. 이오지마 전투에서 성조기 개항입니다. 우리 내용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전쟁이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성조기를 꼽습니다. 우리는 K스타디움 깃발을 꽂습니다. 이 정신이 없었으면은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팔지 않습니다. 마케팅도 안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오로지 K스타디움과 우리 프론티어의 브랜딩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메리칸 드림 꿈꾸고 오셨잖아요. 미국서 잘 살려고 오셨잖아요. 형편이 어떠신가요? 우리 송경미 칠성님 우버 드라이버 했대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한 달에 2,000불, 3,000불, 많이 벌어야 4,000불. 그걸로 아메리칸 드림 되든가요? 많은 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민사회끼리 똘똘 뭉쳤죠. 뭉치다 보니까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그런 게 전달이 되죠. 성공하셨나요? 돈 버셨나요? 형편 나아지셨나요? 누구든 어떤 회사든 꿈과 비전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과 비전을 현실화시켜준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성공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토큰 이코노미와 프로토콜 경제로 모두가 성공하고 있어요. 검증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KOK, K스타디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의 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